첫 해 불이익 금액이 가장 적은 1억 원을 만약에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한다라고 했을 때 5% 금리 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 원금 분할 상환은 한 27만 원 정도, 원리금 분할 상환은 한 2만 원 정도, 최징식 분할 상환은 그래요? 네. 네, 이번엔 좀 그 임대차 시장을 좀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뭐 8월 전세 대란 얘기가 한창 이제 있다가 지금은 이제 뭐 전세 대란은 오지 않았다 결국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좀 이런 전월세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이 전월세 시장도 결국은 이 금리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 공급이 늘어나면은 전세 물량도 늘어나는 건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전세 물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내 집 마련을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하신 분들, 대출을 많이 끼고 하신 분들이 금리가 상승하니까 이자 부담 때문에 자기 사는 집을 전세로 내놓는, 그러니까 시장에 공급하는 지금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전셋집이나 본가나 처가로 들어가서 사는 이런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세 가격이 지금 안정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금리가 안정돼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올 가을에 이사를 준비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금리 때문에 결국은 전세 시장도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건데, 바꿔 얘기하면은 이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은 비례 관계로 갑니다. 쭉 보면은 KB국민은행 자료를 아파트 매매 지수 동향을 보면은요. KB에서 이제 86년부터 이 매매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때부터 전세 시장, 매매 시장 그래프는 이 비례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매매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도 떨어지고요. 또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두 시장 다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게 진짜 그러면 금리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자기가 샀던 집을 내놓는 것 때문에 늘어나는 요인도 크다고 좀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좀 이런 상황들이 뭐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금리인데요.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가상금리가 조금 떨어지면은 이게 지금 시장에 이런 가격들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규제하고 있는 각종 공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런 규제들을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서 공급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영향은 얼마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금리가 이게 이제 구름이 해를 가리듯 이 금리가 임대차 3법을 지금 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름이 들어가면은 금리가 조금 낮아지면은 그게 이제 나오듯이 그때는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지금 전세 가격이 우상향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지금 단지마다 이중 가격, 삼중 가격이 형성돼 있잖아요. 전세 가격이. 그게 원위치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단지에 같은 평형이라 하더라도 2, 3억, 4, 5억 이렇게 전세 금액 차이 나는 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런 단지들 가격들이 나는 착한 임대인이니까 안 올릴게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시세대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최고가에 맞춰서 전세 가격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기존 그 내 집 마련 하신 분들이 자기가 살던 집을 전세로 지금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지금 가격이 안정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는데, 아무튼 이것도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진짜 이런 금리 문제가 좀 해소가 되면 진짜 문제가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좀 정부의 정책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갈까? 최근에 뭐 15억 대출 규제를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규제는 풀어야 되겠죠. 시장 경제 원리에 맞게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안전진단이라든가 재건축 부담금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걸 풀어서 정말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지역
신축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직주 근접에 있는 교통환경이라든가 뭐 편의시설이라든가 교육환경이라든가 자연환경 이런 것들이 편리한 지역이면은 이미 기존 도시에 갖춰져 있는 지역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서울 도심에. 그래서 이런 지역의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대출 규제 15억 완화, 요거를 완화하는 건 물론 좋은 일인데 DSR도 같이 이번 기회에 조금 완화를 해주면은 1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 좀 큰 평수로 옮겨가는데 또 내 집 마련 하는데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규제는 금리가 통제를 하고 있을 때 완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동안 너무 억눌렸던 규제들은 좀 푸는 게 그렇죠. 오히려 좀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동안 뭐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워낙 또 강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포지션이 좀 애매하긴 했었는데 앞으로 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이 다주택자들은 좀 어떤 좀 선택을 많이 하게 될까요?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자본 수익이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도 미래가치 없는 주택은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래가치 있는 주택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판단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겠죠. 뭐 내 집 마련을 이제 꿈꾸는 분들은 여전히 있을 텐데 당장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할 것 같긴 해요. 이분들에게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작은 계획이 서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올라갈 때는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하고 싶어도 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약하러 가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이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내 집 마련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서 급한 사람들은 팔게 돼 있거든요. 사정상. 그렇다라고 하면 그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또 경매 물건으로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서울에 떨어지면은 뭐 부산, 제주까지 다 떨어진다. 제주, 부산이 오르면 서울도 오른다. 이런 일반화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은 부동산의 특성 중에 개별성과 부동성이라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이런 편의시설이나 인프라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안 떨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오른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미래 가치거든요. 이런 미래 가치를 있는 이런 주택들을 찾아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무주택자들은 지금 조정받아서 좋긴 한데 이게 더 오래 갈까봐 그런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반화 현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느 단지에 얼마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서울 전체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대출을 끼고 이제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대출 받는 방법도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원금 분할 상환, 원리금 분할 상환, 체증식 분할 상환이 있는데 첫 해 불이익 금액이 가장 적은 1억 원을 만약에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한다라고 했을 때 5% 금리 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출 이자는 한 41만 6천 원 정도 되거든요. 이때 원금 분할 상환은 한 27만 원 정도, 원리금 분할 상환은 한 2만 원 정도. 체증식 분할 상환은 8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조금 알고 계시면은 체증식으로 분할 상환으로 해서 받으면은 그렇게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30년째 될 때 가장 많이 갚는 게 체증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집에 30년 살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5년 살다가 10년 살다가 중간에 이제 대출 갚고 또 다른 데로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체증식 분할 상환로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하는 거, 이거 저는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IMF 때 신한은행 융자 담당 대리를 했어요. 그때에 아무도 안 샀어요. 그쵸, 다 그때는. 팔기만 하고.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제가 잠실에 갤러리아 팰리스 지점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때도 아무도 안 샀어요. 그 당시에 리센츠 잠실 리센츠 거기 12평짜리가 1억 7천에 분양을 했는데요. 이게 미분양이 났어요. 이것도. 야, 진짜요? 네, 근데 그게 지금 10억이 넘는 네, 아파트잖아요. 그쵸. 월세가 네. 150만 원 정도 나오고. 음.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안 샀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산 사람은 지금 은퇴준비 2채만 샀어도 그쵸. 은퇴준비 네.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걸 보지 말고 우리나라 시장, 주택시장 전반적인 걸 좀 살펴보고 네. 지금 시장이 어떤 이유에서 가격이 조금 조정받고 있는지 자 이걸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한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시장에서 내 집 마련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보통 대출 받을 때 원금과 원리금 상환은 보통 많이 이제 익숙한데 체증식은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생소하죠. 네. 그거 안 가르쳐줘요. 본인이 알고 은행에 가서 요구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주십시오. 사회 초년생들한테 되게 좋은 거죠. 네. 첫 달에는 굉장히 작게 부담하고요. 30년째 가서 많이 상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질수록 상환을 좀 많이 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체증식인데 이렇게 받으면은 부담이 없죠. 네. 근데 그거를 받으려면 은행에 가서 얘기하면 돼요. 요청해야지만, 선택하면 돼요. 네. 근데 그 대출 받는 그 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있나요? 아니면은 따로 요청을 해야 되나요? 대부분 우리가 은행에서는 원금을 빨리 회수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금 분할 상환이 은행에서는 유리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증식 분할 상환이 유리하고요. 네. 네. 그건 적극적으로 좀 요청해서. 요런 거 있다는데 나 이걸로 해줘라. 이렇게 요청하면 은행에서 뭐 거부할 그건 없죠. 그럼요, 전혀 없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